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뭔가 현대적인 도시,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 공간을 왕창 확보하려면 지금 설명드린 이런 사례들로 봤었을 때 쉬울 것 같으십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까? 어렵죠. 너무 어려울 것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사실 이게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가장 크게 뛰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살고 싶은 공간, 동네가 다 정해져 있어요. 돈에는 아무 이제 국한을 받지 않는다. 그랬을 때 두 부부님은 어디 가서 살고 싶습니까? 강남 학동사거리 인근? 청담사거리 쪽? 오케이? 너무 마음에 들지. 벌써 조합을 하셨네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해보자. 우리 경제수 피디님. 잘 듣고. 그만큼 사람들이 선망에 맞이하는 곳들은 사실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몇 군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이라는 걸 더 늘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뭐 학군이 좋던지 아니면 쾌적한 어떤 쇼핑 문화가 있던지 뭐 이런 공간을 어딘가 대한민국에 또 하나 만들려면 그 근처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정부에서, 국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어마어마한 도시 상황을 또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 결국 부동산이라는 건 다른 경제적인 물건과 달리 사람들이 더 원한데,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 수반되는 만큼 공급이 원활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뛰죠. 뛰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옛날 집들이 많았던 그런 공간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멋진 공간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부동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는데, 그 재건축, 재개발은 우리나라에서 언제, 누구로 인해서 제일 먼저 시작됐습니까? 이런 질문을 또 제가 제일 많이 받거든요. 재건축, 재개발, 이거를 우리나라에 이렇게 붐이 일도로 유도했던 결정적인 인물이 있어요. 근데 힌트를 또 드리자면 네. 굉장히 의외의 인물이다. 그리고 의외의 인물? 한국인이 아니다. 한국인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거 어떻게 한국인이 맞춰요? 아니다? 한국 사람도 모르는데. 솔직하다. 솔직하십니다. 네. 자, 누구냐 하면요. 네. 바로 존슨 대통령입니다. 아, 미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에요. 존슨 대통령이 1966년 우리나라에 방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당시 존슨 대통령이 우리나라만 방한한 것이 아니라요, 아시아에 있는 7개국을 순방하고 있었었는데요. 이 국가들을 순방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월남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트남 전쟁에 지속적으로 도와주십시오라는 걸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을 이렇게 순방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 미국 대통령이 방문한 게 이 당시가 거의 십수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금도 사실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 외교,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나름대로 그래도 좀 손님 대접을 잘 해드리는 게 좋잖아요. 자, 그래서 1966년 존슨 대통령이 이제 김포공항에 내려서 이제 시청까지 오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큰 준비를 했었는지를 보면, 야,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딱 보면 지금 어마어마한 인파에 와, 둘러싸여서 어머나 세상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빼지도 못하는 수준이죠. 그 당시 이게 이제 시청에서 그 당시 뭐랄까, 존슨 대통령 환영식을 했던 장면입니다. 엄청난 인파죠. 사실 저 정도면 미국 대통령 온지 모르고 그냥 간다 와 하고 가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나오십시오. 국민 여러분, 지금 존슨 대통령 지금 거 아니에요? 진짜. 저 아닙니다. 정도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했어요. 아. 그래서 그때 협조를 받았던 사람이 얼마나 되냐면요. 네. 일단 학생 100만 명 동원됐고요. 오. 그 다음에 서울 시민이 155만 명 동원됐고요. 또 공무원이 20만 명 동원돼서 총 275만 명이 동원되는 것이 목표치였습니다. 와. 자, 이렇게 엄청난 인파를 동원해서 대대적인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뭐냐 하면 존슨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이런 우레와 같은 성원 속에서 환영을 받았다라는 걸 이제 외국에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우리 서울이 나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존슨 대통령을 쫓아다니는 기자단들이, 그중에 일본 기자단들이 있는데 그 일본 기자단들이 여기서 촬영한 걸 빨리 공항으로 다시 실어서 2시간 떨어져 있는 도쿄로 보내서, 도쿄에는 그 당시에 위성통신 기술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미국으로 방송을 송출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 화면을 잡았던 화면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로에서 사람들 꽉 채운 인파, 여기가 당시 그 시청 근처인데요. 저기 단상을 만들고 이제 존슨 대통령이 저기 올라가서 이제 환영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면, 우리 뭐 아나운서님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존슨 대통령만 클로즈업으로 잡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중들도 한번 쫙 보여주고. 그렇죠. 관중들 얼마나 많이 왔는지, 네. 또 주변에는 어떤 풍광이 있는지 쭉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변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싹 돌리는 순간 난리가 났어요. 어찌 보면 시청이라고 하면 그 나라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잖아요. 그 번화한 곳 바로 맞은편에 장면을 잡았는데 저기 뭐 한 5층짜리 건물이라도 있어 보입니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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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참혹한 장면들이 바로 존슨 대통령 방한 동안 쭉 전 세계에 이렇게 공개가 되니까 난리가 났죠. 너무 저희의 민낯을 다 보여주는 그런. 너무 느낌이에요. 후진국이라는 게 드러난 음. 그런 방송이었을 것 같아요. 특히 그 당시 TV에 모두 모여서 친구까지 불러서 다 같이 TV를 시청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미국에 있는 한국 교민들이죠.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때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하와이나 LA나 뉴욕이나 시카고로 다 어떻게 보면 망명 아닌 망명을 간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내 고향, 내 고국이 어떻게 진화 발전했는지 보러 오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때 너무 많은 돈이 드니까요. 그래서 우리 고국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궁금한데, 세상에 몇십 년 만에 고국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네. 그 장면이 너무나도 암울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2, 3년 지난 뒤에 LA 교민회, 뉴욕 교민회, 시카고 교민회에서 전체 사인을 해가지고 당시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탄원서 내용이 어땠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간 중에 하나가 시청일 것이고, 그렇다면 시청 근처만이라도 깨끗하고 정말 도시, 수도의 도시답게 조금 바꿔주십시오라는 이런 탄원서가 당시 청와대로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급속도로 서두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부동산 관련 정책 중에서 최고로 치면서 국제 회의를 가거나 컨퍼런스에 제가 참석하려고 외국에 가다 보면요, 외국에서 꼭 모범 사례로 한국을 언급하고 있는 부동산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뭐지? 산림입니다. 산림. 살림. 네. 우리나라 산림 녹화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높은 평가를 내리냐 하면요, UNFAO, 그러니까 세계 식량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국가에서 산림들이 전부 불에 타서 전소되고 황폐됐는데, 이 산림을 완벽하게 복구하고 성공한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보고서를 제가 자평한 게 아니라요, 네. 세계적인 국제기구에서 한국 말고는 없어요라고 보고서가 나왔어요. 자랑스럽다. 정말. 네. 아니, 멋지다. 아니 어떻게 산림 개발을 했길래 이렇게 음. 세계적인 칭찬을 받는 거예요? 네, 이것도 정말 우리 선조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배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들의 성과가 정말 놀라운 수준인데요.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산림이 황폐해졌는지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지금 화면에 저 가 쓰고 있는 분들 계시죠? 네. 저분들이 있는 저 공간이 서울 서대문구 무학재입니다. 그 무학재면 그 뒤에 인왕산이나 이런 산들이 보이는데, 그 산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밖에 없는 민둥산. 것 같아요. 맞아요, 민둥산이에요.
저 소 위에 지금 싣고 있는 물건이 뭔지 보이세요? 나무네. 나무. 맞아요. 바로 땔감이에요. 저 때만 하더라도 모든 산은 국가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산이 내 거다라고 해서 각 산마다 뭐 입구를 지키는 무슨 경비원을 두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제 한겨울이 다가오면 온 가족이 따뜻하게 겨울나기 위해서는 뭔가 땔감이 필요한데 그 당시 석탄이 어디 있어요. 맞아. 그러니 나무하러 산에 가서 탈만한 것들은 전부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전부 거래했던 장면이 바로 저깁니다. 그 당시 얼마나 민둥산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제 강점기 때는 만주에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건설하고 거기에 현대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일제 강점기에 많은 일본인들이 거기에 차출됐거든요. 그런데 현대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한다? 나무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굵직한 나무, 큰 나무들은 전부 또 우리 조선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나무를 베다가 이 건설 현장 만주에 보내고 또 나중에는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느냐고 벌목을 엄청나게 했어요. 민둥산이 될 수밖에 없었겠네요.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네. 해방이 되고 나서 다시 또 우리나라가 견실한 국가로 발돋움하려고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우리 여름에는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더위. 더위도 있지만 또 물난리죠. 맞아요. 우리나라는 집중호우가 계속 오는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또 집중호우 피해가 적지 않았어요. 나무가 없는 산에 그래. 비가 왕창 오면 산은 어떻게 된다? 산사태가 나죠. 네. 산사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농사 짓고 집 올리고 살만한 곳을 만들어 놓으면 한여름에 비가 와서 싹 쓸려 나가고 아이고. 다시 또 그 다음 해까지 그것도 해놓으면 또 다시 또 싹 흘려 나가고 그러다 보니 이거 저 민둥산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도저히 우리가 뭔가 발전이라는 걸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저 아무것도 없는 산림 저거를 어떻게 지금의 아주 푸르른 산림으로 바꿨는지 그 얘기를 이제 하나씩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그 당시에 나무 심을 돈도 없어가지고요. 네. 나무 심는 돈도 사실은 원조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국제기구에다가 우리 나무 심으려고 하는데 돈 좀 주십시오. 나무 좀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만 국제기구에서는 이미 많은 후진국, 개도국들이 나무 심겠다고 돈 달라고 하면 그거 사실 안 믿기 시작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지역이라든가 다른 많은 국가들도 나무 심는데 돈을 지원을 해줬더니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돈이 오잖아요. 네. 그럼 정치가들 중에 누가 어떻게 한다? 아이고. 일부 주머니에 넣고 오려간다. 나무 샀다고 하고 그리고 일부만 나무를 조금씩 심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란 나라가 와서 또 나무 심겠다고 하니까 아 얘네들 우리가 이거 뻔히 아는데 우리가 처음 당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나무를 심겠다라고 한 겁니다. 진짜 이거 니네 나무 제대로 심고 우리가 감시하러 갈 거다 이 소리까지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묘목을 심으면 그게 딱 자리를 잡고 딱 제대로 성장하는 비율을 활착률이라고 부릅니다. 100개를 심었는데 그중에 몇 개가 살아남았는지 그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특이한 일이 생겼어요. 이 활착률이라고 하는 것이 100%가 거의 넘었어요. 오? 그럴 수가 있습니까? 특이하죠? 네.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얼마나 이거를 우리가 정교하게 나무 심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었는지를 보면 놀라우실 텐데요. 나무가 심었는데 그 활착률이 좋은 동네의 공무원들은 특진을 시키고 포상금을 주기로 한 거예요. 야, 잘했다. 진짜.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특진을 시키고 포상금을 주겠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이거 안 했겠어요? 했겠죠. 했죠. 네. 그런데도 다른 나라는 산림녹화 사업에 성공을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열정. 날씨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땅이나 뭐 날씨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렇게 심어야 좋았나? 되니까. 아닙니다. 자, 아유 왜 이렇게 순수하세요? 저희 왜 순수해요.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군의 산림 담당 공무원입니다. 네. 작은 군 단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두 달이 건너면 다 뭐예요?
아, 일가 친척. 친척이죠. 다 아는 사람이에요. 사돈에 팔촌에 당숙에 고모에. 그런데 아니 형님 산에 가서 나무 좀 심으라니까 왜 맨날 그냥 내려오시는 거예요? 야 오늘은 빠이 빼줘. 그랬는데 형님을 갑자기 정부에 고발하고 나무 안 싣고 왔다고 아니 뭐 사촌형을 얘기하고 할 수 있어요? 없죠. 바로 외국도 이렇게 후진국들, 개도국들 같은 경우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국가들이 많다 보니까 집성촌이라고 하죠. 맞아. 끼리끼리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 일가 친척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나름대로 평가해서 나쁜 점수를 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다? 네. 이 단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인데요. 네. 교차 건목 제도. 아, 뭐. 크로스 체크했구나. 그렇죠. 네. 서로가 서로를 아. 체크해줬구나. 건목 제도라는 건 나무를 검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를 검사하는데 교차 검사한다는 건 네. 어떻게 검사했다? 예를 들어서 청주에 나무 심은 사람들을 검사할 때는 대구 인근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봉화라든가 이야. 이런 데서 글로 가는 거예요. 경상도와 전라도를 이렇게 탁 교차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어요. 아. 경북과 축제 연장. 경남을 경쟁 바꾸기도 심리.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저쪽 지역에 활착률이 떨어지는 공무원이 많아야 전체 승진 대상자 숫자는 정해져 있으니 눈을 빨갛게 튀고 우리 고장에서 잘한다. 승진 대상자가 더 많이 나오게 만들려고 나무가 잘 심어져 있는지 나무 멀쩡한 나무 막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고 이거 이상한데?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서 검정을 엄청 꼼꼼하게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나무를 1000그루를 주잖아요. 네. 그럼 1000그루를 심으라고 1000그루를 줄 때는 사실 1000그루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한 1100그루, 1200그루를 주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죽으니까. 그렇죠. 네. 움직이고 배송할 때 뿌리 상하고 뭐 가지 상하면 그거 버리고 그러고 이제 1000그루 정도 심을 수 네. 있으니까 그런데 이 교차 건목 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특진을 시키고 포상금을 엄청나게 준다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버려야 될 나무들 있잖아요. 그걸 버리지 않고 어디다 심어 놓는 거예요. 살렸네. 죽은 것까지 살려버렸네. 삭삭 긁어서. 죽은 것도 살려놓는 거예요. 이야. 그러다가 다음 주에 건목하러 우리 동네 온대라고 하면 그 야밤에 산에 올라갑니다. 그 죽은 거 살려놓은 걸 들고 올라가서 여기 분명 심은 자리인데 안 자라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 갈아 꽂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 외국 사람들이 보기엔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죠. 이야. 어떻게 활착률이 100%냐? 이럴 수가 말이 없는 되냐? 건데 이게 말이 되냐? 무슨 민족이 이렇냐? 와. 바로 이러한 제도 덕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친송에 맞지 않는 산림 녹화 사업을 성공한 나라가 된 거예요. 와. 그런 뒷이야기가 멋지다. 있었구나. 당시 저렇게 어렵게 산에 나무를 심으면 이 나무를 훼손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분들이 꼭 계셨어요. 아, 누구였을까요? 화전민 분들. 맞아요. 화전민들. 어떻게 그럼? 저게 그 당시 화전민 숙소입니다. 이 도시에서는 아니면 이 밑에 내려와서는 자기가 밭을 일굴 땅 한마디기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산속에서 화전으로서 생계를 꾸리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지켜볼 수만 없어가지고 화전민을 또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정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또 수립했는데요. 이게 또 전 세계에서 또 대박인 그런 정책입니다. 뭐지? 너무 재밌다 오늘. 많은 나라에서 화전민을 정착시키려고 화전민을 산에서 끌어내려와서 여기 억지로 딱 이렇게 정착시켜 보잖아요. 그러면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도망가. 다시 올라가. 왜? 여기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자, 지금 저기 딱 보시면 공무원이 이제 화전민 이주 정책하면서 서류상에 있는 화전민 끌고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화전민이 도망갈까봐 누구 손을 꼭 붙잡고 있다? 아이 손 붙잡고 내려오고 있어요. 아, 좀 잔인한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애 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산에 내려오는 그 밑에까지, 산 밑에까지 내려올 때까지 애 손 붙잡고 꼭 내려옵니다. 아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이 손 붙잡고 내려왔기 때문에 화전민이 다 정착됐다 그게 아니고요. 네. 자, 저기는요. 화전민들이 많이 거주했던 공간 근처의 장면인데 산비탈 보시면 여전히 나무가 하나도 없죠. 그러네요. 그런데 그 산비탈 밑에 있는 약간 오래된 구옥들
근데 저 구옥들은 그 당시에는 첨단 집이잖아요. 저 집을 화전민들에게 줬어요.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했군요. 그렇죠. 그런데 집만 있으면 살 수 있을까요? 없죠. 밥도 없죠. 먹어야죠. 밥 돈을 먹어야 벌어야지. 어. 직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전민들에게 직업을 알선해 줬는데요. 당시 대표적으로 화전민이 했던 직업이 환경미화원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공서가 이건 일자리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버님들은 주로 환경미화원으로서 적어도 도시에서 또는 밑에서 정착할 수 있는 일정 기간 동안 일하고 싶으면 이걸로 생계비를 벌어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텃밭을 일굴 밭을 아예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야채 같은 거 키워서 팔 수 있도록 텃밭을 아예 줬고요. 그 당시 정착촌에서 제공했던 건물인데 저게 지금도 봉화군이나 이런 데 가면 몇 개 남아있어요. 지금도 남아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냥 허접하게 지은 건물이 그러네요. 아니라는 잘 거죠. 지었네. 바로 이처럼 우리가 나무가 계속 자라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계속 자랄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첫 번째로 나무를 심는 사람에겐 나무를 열심히 심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인센티브를 준 것이고, 나무를 자꾸 훼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나무를 훼손하지 않게 만들 인센티브를 준 게 또 화전민 정착 사업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